동아시아 외교 지형이 72시간 만에 재편될 가능성. 기준점은 한국입니다. 지난주 도쿄 국회에서 집단적 군사 대응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이 발언 하나가 촉매가 됐죠. 베이징은 즉각 관광, 유학, 투자 영역의 단계적 제동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더 이례적이었습니다. 직접 개입을 유보하며 영내 핵심 파트너의 판단을 언급한 겁니다. 일본 증시의 변동성은 단기간 확대됐습니다. 중국계 여행, 항공 예약 지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두 자릿수 감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공급망, 관광, 금융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일 간 교류 규모는 연간 수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오랫동안 결정의 대상이 아닌 통보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국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모두가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52세, 유럽계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사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파트너죠. 아시아 시장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늘 중국, 일본, 미국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변수밖이었죠. 도쿄 비공개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세라와 저는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난 5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라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파트너님, 패턴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우리 보고서는 한국 경제 타격을 예상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소재 국산화를 가속화했고 오히려 공급망 독립성이 강화됐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직접 썼던 거였거든요. 세라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1년 반도체 대란.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 시장을 움직였죠. 누구에게 먼저 공급하느냐가 전체 공급망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2023년 배터리 시장 재편.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죠. 세라가 저를 봤습니다. 파트너님, 우리가 놓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과거 메모들을 다시 봤습니다. 회의록 여백에 제가 휘갈겨 쓴 메모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후속타자, 한국은 중재자 역할, 한국은 수동적 대응.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후속타자가 아니라 중심타자였고 중재자가 아니라 허브였으며 수동적이 아니라 전략적이었습니다. 세라가 새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공급망 지도였어요. 반도체 중간재, 한국 점유율 65%. 배터리 핵심 소재, 한국 점유율 70% 이상.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한국이 없으면 생산 차질. 그리고 조선.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이건 레버리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버리지. 협상력. 영향력. 한국은 그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트너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말하세요. 왜 한국을 과소평가하셨던 건가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제가 본 한국은 무너지는 나라였어요. 그 이미지가 25년 동안 제 안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세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오만했습니다. 유럽 출신,
글로벌 컨설팅 경력 아시아에서 25년. 이런 배경이 제게 확신을 줬죠. 제가 아시아를 안다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본 게 아니라 제 편견을 통해 아시아를 걸러낸 거였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트너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씁시다. 이번엔 제대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을 중심에 놓고 보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중일 갈등, 한국이 없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미중 경쟁, 한국의 선택이 균형을 좌우합니다. 공급망 재편, 한국이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허브였다는 걸.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국의 손을 잡으려 한다는 걸. 오전 10시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아시아 리스크 재평가, 한국 변수 최우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틀렸다는 걸. 한국을 무시한 건 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스크린에 동아시아 해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일본 정치권 발언의 여파, 중국의 반응 시나리오가 차례로 설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국의 대응, 미정. 저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정은 곧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발표자가 말을 멈췄을 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 아니었어요. 무게가 있는 침묵이었죠. 옆자리 일본 측 대표는 펜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건너편 싱가포르 파트너는 자료를 다시 넘겼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이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웬만한 위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전문가들이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도, 2011년 대지진도, 2020년 팬데믹 초기도 이들과 함께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모두가 말을 아꼈습니다. 발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에 따라 시나리오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갈래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변수라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한국이 중국 측에 기울 경우.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됩니다. 공급망 재편 속도가 더뎌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한국이 일본 측을 지지할 경우. 중국의 보복 강도가 높아집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교류가 위축되고 영내 긴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한국이 중립을 유지할 경우. 양측 모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구조죠.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변수가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있었어요. 부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장 전체가 한국 분석이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모두가 신경 쓰는 존재가 된 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엔 여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밀러 씨, 한국 쪽 소통 창구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연락하기엔 지금 타이밍이 민감합니다. 제3자를 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니라는 걸. 도움을 구하는 쪽이 누구인지 바뀌고 있다는 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이었지만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너머로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아시아를 봤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를. 로비에 내려왔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번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2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2통화는 제 2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예정이었죠. 제 한국 인식에는 개인사가 있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저는 홍콩에 있었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제 첫 아시아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아시아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회의실에서 한국 파트너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늘 조용했어요. 중국 측이 목소리를 높이면 고개를 숙였고 일본 측이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갔습니다. 결정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죠. 아시아의 큰 결정은 늘 북쪽이나 서쪽에서 나온다고. 그 편견은 25년 동안 제 안에 뿌리내렸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저는 같은 도식을 적용했어요. 중국이 압박하고 일본이 수습하며 미국이 최종 조정한다. 한국은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라고요. 이번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 회의 전날,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중일 양국의 줄다리기입니다.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팀의 막내 애널리스트 윤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님,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국 변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시일 겁니다. 한국은 늘 그래 보이다가 결국 큰 흐름에 휩쓸리거든요. 세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봤어야 했습니다. 세라의 눈빛을.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회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장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 일면에 한국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열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과장된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사를 읽으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거든요. 반도체 중간재 글로벌 점유율 65%, 배터리 핵심 소재 점유율 70% 이상,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문화 콘텐츠 수출 급증.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제 편견을 깨기엔 부족했어요. 저는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고. 결정권은 다른 곳에 있다고. 회의실로 들어가며 저는 제 확신을 다시 다졌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그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자료 3장, 한국 분석 파트가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동아시아 주요국의 외교 네트워크 분석이었죠. 한국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모든 라인이 한국을 지나갔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연결의 허브죠. 이 구조에서 한국이 선택을 바꾸면 전체 네트워크가 재편됩니다. 저는 자료를 응시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본 한국은 틀렸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변한 걸까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경험이 말합니다.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말합니다. 한국이 핵심이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라가 제 옆에 섰습니다. 파트너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그곳을.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릴 때까지 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쿄 증시 개장 직후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실시간 시세를 보고 있었어요. 관광,
항공 관련 종목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컸죠. 보수적 추정치로도 중국발 예약 취소율 30%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일 갈등이 커지면 관광업이 타격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그런데 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파트너님, 상하이 쪽 데이터 확인하셨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상하이발 여행 검색 데이터였어요. 일본 직항 노선 검색량은 급감했습니다. 예상 범위였죠. 하지만 다음 주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경유 노선 검색량 증가율 42%.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오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행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한국 경유 옵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확인된 건가요? 네, 파트너님. 세 곳 다른 소스에서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 효과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세라가 화면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환율 데이터였습니다. 엔화 대비 원화 강세. 물류 데이터, 인천 경유 화물 증가. 항공 데이터, 한국 허브 공항 스케줄 조정 움직임. 그리고 IT 부품 흐름. 일본발 주문이 지연되는 동안 한국발 주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일본 리스크가 커질수록 한국 관련 지표가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통 모든 역내 국가가 동반 하락하는데 한국만 예외네요. 다른 팀원이 웃었습니다. 착시겠죠.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하지만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턴이 72시간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저는 말없이 데이터를 응시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들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오후 2시 도쿄 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네. 무슨 일입니까? 일본 주요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사에 접촉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 차원이라는데 타이밍이 묘하지 않나?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전자, 화학, 물류, 광범위해. 그리고 하나 더 일본 정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한국 전문가 긴급 섭외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라가 최종 보고서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파트너님, 결론을 어떻게 쓸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말합니다. 한국은 부차적 변수라고. 하지만 72시간의 데이터가 말합니다. 한국이 핵심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이터대로 쓰세요. 한국 변수를 1순위로 올리고요. 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먼저 흔들렸으니 우리 분석도 따라가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한국이 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호텔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돌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흔들렸다면 다음은 뭐가 흔들릴까? 그리고 그 답은 곧 제 휴대폰을 통해 들려올 예정이었습니다. 두 통의 국제전화로. 밤 11시 55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바에서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쿄 번호였습니다. 밀러 씨,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급한 용건이라서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돼 있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연구소 국장이었습니다.
낮에 회의에서 봤던 인물이죠. 말씀하세요. 한국 측과 소통 채널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공식 채널은 없습니다만 왜 물으시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직접 접촉하기엔 지금 타이밍이 미묘합니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3자를 통한 비공식 타진이 필요한데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타진하고 싶으신 겁니까? 한국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않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밀러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는 한국 없이는 이 국면을 풀 수 없습니다. 공급망도 외교적 균형도 영내 여론도 모두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도움을 구하는 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25년 동안 제가 본 아시아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정 12시 15분. 이번엔 베이징 번호였습니다. 밀러 파트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중국 상무부 산하 연구기관 부소장이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인물이죠. 네, 듣고 있습니다. 한국 쪽 움직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긴장했습니다. 도쿄 쪽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파악 중입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주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국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어조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밀러 파트너 한 가지만 더.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는 클 겁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 사실 진술입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봤어요. 땀이 나 있었습니다. 두 통의 전화. 하나는 도움 요청, 하나는 경계.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한국을 중심에 놓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과거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10년간 작성한 보고서 127건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국이 메인 주제였던 건 단 3건. 나머지는 전부 부록이거나 각주였어요. 저는 최근 5년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반도체. 한국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선. 한국이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모든 연결의 중심이 된 건. 아니, 어쩌면 질문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원래 중심이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건지도. 새벽 1시 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납시다. 보고서 전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라의 답장은 빨랐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한국이 핵심이었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 경력의 파트너보다 3년차 애널리스트가 먼저 봤던 거죠. 한국이라는 변수를.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 통의 전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선택, 한국의 입장, 한국의 움직임. 모두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시선도 한국을 향해야 한다는 걸.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발 뉴스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성명이 나올까, 기자회견이 열릴까,
공식 입장이 발표될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없었어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큰 이슈인데 한국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전략이에요. 전략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응하고 있어요. 도쿄 증시 데이터였습니다. 관광주 추가 하락, 항공사 주가 약세 지속. 그런데 동시에 일본 언론 헤드라인들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의 중재 가능성 기대. 한국 외교 당국자와의 접촉 시도. 한국의 균형 외교가 돌파구 될 수 있다. 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다들 한국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침묵이 메시지가 된 거예요. 저는 베이징발 뉴스로 화면을 바꿨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비슷했어요. 한국의 선택 주시. 한국이 균형을 잃지 않기를 기대.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필요성. 모두가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세라가 말했습니다. 이거 계산된 침묵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판을 읽고 있어요. 판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입장을 내면 한쪽에 기울었다고 해석됩니다. 그럼 다른 쪽에 반발을 삽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양쪽 모두 한국을 끌어들이려 노력하죠. 침묵이 협상력을 높이는 겁니다. 세라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 말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양쪽이 충분히 불안해졌을 때. 그때 한국의 한마디가 가장 큰 무게를 갖게 되니까요. 오후 2시 도쿄 지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일본 외무성이 움직이고 있네. 한국 측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 중이래. 내용은요? 대화 채널 개설, 양국 실무진 회의 제안, 그리고 일본 측이 먼저 양보 카드를 내밀 준비가 돼 있다는 시그널도 흘렸대.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양보 카드를 내밀다니. 이건 2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저녁 무렵 베이징 쪽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명분은 경제 협력 논의. 하지만 진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입장 파악. 그리고 한국이 일본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선제 대응. 저는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모두 움직이고 있어요. 세라가 감탄했습니다. 침묵이 이렇게 큰 힘을 갖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합니다. 특히 모두가 당신의 말을 기다릴 때는. 밤 9시 워싱턴발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영내 핵심 파트너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특히 한국의 균형 잡힌 접근을 신뢰합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파트너님, 이거 보세요. 소셜미디어 분석인데요. 화면에 키워드 분석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일 갈등 관련 글로벌 SNS 언급량. 1위, 한국의 선택. 2위, 한국의 역할. 3위, 한국의 입장. 한국이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스스로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계산된 전략이다.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동아시아 질서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언제 입을 열까? 그리고 그때 세상은 얼마나 귀를 기울이게 될까?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싱크탱크 보고서, 언론 칼럼. 직접적인 선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였어요. 세라가 정리한 키워드들을 보여줬습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 발언 자제 요청. 민간 교류 및 경제 보복 확산 경계. 공급망 안정 최우선.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룰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세라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군사적 긴장 고조 반대. 이건 일본 쪽 강경 발언을 견제하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에게도 군사적 위협을 자제하라는 메시지죠.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 민간 교류 및 경제 보복 경계. 이건 중국의 관광 제재를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에게도 경제 무기화를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공급망 안정 최우선. 이건 핵심입니다. 한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공급망 안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2019년 한일 갈등 때도 비슷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면서도 동시에 WTO 제소와 소재 국산화라는 두 가지 경로를 택했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었습니다. 세라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한국은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냐 일본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이라는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전술이 아니었어요. 판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도쿄 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일본 정부가 움직임을 바꿨네. 강경 발언 톤이 낮아지고 있어. 왜죠? 한국 측 반응 때문이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시그널을 받고 일본이 한 발 물러선 거지.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압박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스스로 조정한 겁니다. 오후 3시 베이징 쪽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논평을 냈는데 관광 제재 관련 언급이 빠졌대요. 대신 한중 경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저는 세라를 봤습니다. 보세요. 한국이 원칙을 제시하니까 양쪽이 모두 그 원칙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라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이 큰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저는 답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위치 때문입니다. 한국은 모든 연결의 중심에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문화 콘텐츠 모두요. 그래서 한국의 원칙이 무게를 갖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썼어요. 동아시아 질서 재편,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중국이냐 일본이냐가 아니라 안정이냐 혼란이냐, 단기 이익이냐 장기 공존이냐. 한국은 그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가 그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 동안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의 게임 룰을 바꾸는 광경.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이라는 걸. 한국이 최종 입장을 밝힐 때 세상은 얼마나 조용해질까? 닷새째 오후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미국 국무부 공식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영내 안정과 공급망 회복력 유지라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동의합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건 지지가 아니었어요. 위임이었습니다. 세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판단을 맡긴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 국면에서 한국의 선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마지막으로 수정했어요. 동아시아 리스크, 한국을 중심으로 재평가. 그리고 첫 문단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영내 위기의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해법의 중심이다. 세라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파트너님, 25년 만에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제 편견을 깨는 것도 처음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오후 하늘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그 도시를. 저는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출장 일정 잡아주세요. 서울이요? 네. 이제 아시아를 제대로 보려면 서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아시아를 내려다봤어요. 런던, 뉴욕, 홍콩에서.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아시아는 그 안에서만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7년 홍콩, 한국 파트너들의 조용한 모습. 저는 그걸 약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침착함이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전략이었죠.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소재 국산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2021년 반도체 대란 때도요. 한국은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국을 신뢰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판을 읽고 원칙으로 방향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움직일 때 세상은 조용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세라가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파트너님, 이 보고서 나가면 본사가 놀랄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게 해야죠. 저도 놀랐으니까요. 저는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5년 경력의 파트너가 자신의 모든 과거 분석을 뒤집는 보고서. 이건 제 경력의 오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었죠. 25년 만에 저는 배웠습니다. 큰 소리가 힘이 아니라는 걸.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메시지라는 걸. 그리고 중심은 크기가 아니라 연결로 결정된다는 걸. 한국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안에서부터. 그렇게 저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